정말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꽃피는 봄까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줄 몰랐는데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바이러스가 종식될 거다 이런 소문도 있던데 정말일까요? 이 답답함 과학적으로 풀어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과학을 품은 뉴스, YTN 사이언스 이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정말 겨울에서 봄이 넘어가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네. 이번 주에도 코로나19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좀 봄이 오고 꽃이 피면 정말 제발 바이러스가 사라지기를 참 저도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역시나 여전히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 날씨가 따뜻해진다라고 해도 이 여름이 온다고 해도 코로나19가 기세가 꺾일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네. 네. 지금 국내 확진자 수는 2자릿수로 그리고 확진자가 하루가 다르게 막 늘어날 때보다는 그 기세가 약간은 줄어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어서 네. 해외에서 이제 귀국하는 분들 중에 확진자가 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정부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의 몇 % 이상의 면역력이 생겨 이게 좀 끝날 것 같다. 이런 발표도 있고 생활 방역에 힘써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장기전에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해외 사례나 아니면은 바이러스의 기본적인 그런 특징들을 봤을 때 앞서서 단정 짓기는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날씨와 좀 상관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바이러스라면 우선 이렇게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잘 살아남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아직 어떤 기온이나 습도와의 연관성이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네. 이게 날씨가 더워진다고 해서 기세가 꺾일 것이다라고 확정지어서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서운 거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강한 전파력 물론 맞지만 무엇보다 신종, 그러니까 새로운 거라는 점이잖아요. 네. 때문에 이 환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건데요. 바이러스의 정확한 특징을 알기 위해서 과학자들도 이 코로나19가 날씨에 따라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꾸준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 코로나19가 북반구의 여름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 내용만 놓고도 과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온이 올라가면 바이러스의 기세가 꺾일 것이라고 보는 과학자들의 분석 내용부터 우선 살펴보면요. 네. 최근 이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MIT 연구팀이 내놓은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이 따뜻한 지역에서는 코로나19의 전파 속도가 느려지는 건 맞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이 코로나19는 북반구의 겨울에 대다수 발생했고요. 네. 이와는 반대로 여름이었던 남반구와 또 적도 인근 지역에서는 감염 사례가 전 세계의 한 6% 정도에 그쳤거든요. 미국만 놓고 봐도 플로리다와 같은 남부 지역의 확진자 수의 증가 속도가 어떤 뉴욕이나 워싱턴과 같은 좀 추운 지역의 증가 속도보다 더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이와 비슷하게 이제 스페인 등의 어떤 유럽 연구진도 비슷한 분석 내용을 내놨습니다. 네. 연구진은 대기가 건조하고 영하 한 2도에서 10도 사이의 기온일 때 감염이 확산된다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수의 연구에서 날씨가 더워지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날씨보다 바이러스의 확산세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혹은 개인적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네. 이런 방역 조치 그리고 진단이나 의료 시스템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즉 날씨만 가지고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네, 특히나 이들 과학자들은 기온이 올라간다고 해서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기온이 올라가서 이제 바이러스가 장시간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해도 아주 잠깐 사이에도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심할 수는 없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네. 즉 이제 코로나19가 여름에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활동성을 조금 잃고 있다가 네. 가을이 와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현재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날씨가 덥고 습한 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전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기후에 관계없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앞선 연구 결과에서는 일단 기온과의 관계만 본다면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 바이러스 기세가 꺾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네. 문제는 전염력이 강하다는 거를 그렇죠. 이게 변수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날씨 따뜻해지고 더워지면 코로나19 꺾일 거래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날씨 더운 나라들에서도 확진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네. 그건 아닐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참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래도 좀 기대감을 가졌는데 네.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이게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힘이 빠지기도 하는데요. 앞서서 이제 장기전을 대비해서 생활 방역에 힘써야 한다. 이런 얘기를 또 중대본에서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뜻밖의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눈병이나 독감과 같은 어떤 계절성 감염병이 눈에 띄게 줄었다라는 건데요. 3월 첫째 주 안과 감염병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7명꼴로 지난 5년 평균인 13명과 비교하면 한 절반수 불과하고요. 네. 감기는 물론이고 폐렴과 같은 중증 호흡기 질환도 평소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네. 특히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 가운데 3.9명꼴로 최근 5년 평균보다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네. 때문에 5월 말이나 돼야 끝나던 독감 유행도 사실상 끝났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사람 사이 접촉이 줄다 보니 성병과 같은 성 관련 질환도 42% 정도 감소했습니다. 아니, 요 내용만으로 보면은 좋은 그렇죠.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건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고 손 열심히 씻어서 이게 이렇게 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손 씻기나 기침 예절 등의 어떤 이런 수칙들을 지키면서 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더 강하지 않은 질환들의 감소 효과가 컸던 건데요.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려는 노력이 좀 습관으로 자리 잡길 바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다른 전염병이 좀 감소했다는 게 역설적이기도 한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은 아무래도 치료제가 개발됐다. 네. 이제 임상이 끝났다.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우리 앞서서도 그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요. 지금 기존 약 가운데 일부에서 효과를 나타내는 것들도 있다. 이렇게 하나, 둘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거든요. 네. 일단 국내 제약사를 비롯해서 일부 코로나19의 효과를 보는 물질에 대해서 임상에 들어간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종종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네. 일단 임상시험에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아직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승인까지는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올해 안에 나오기 힘들 거란 얘기도 있고요. 코로나19 치료제는 코로나19 환자의 혈액에서 치료제로 개발이 가능한 항체 물질을 찾아서 이를 재합성하는 등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제 약물로서 성능을 검증하게 되는데요. 네. 아직은 이제 이렇게 찾은 물질을 치료제로 쓸 수 있다 없다 단정을 하긴 어렵기 때문에 정확히 시기를 예측하는 일도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하루빨리 이 담배 같은 소식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환자들의 경우는 기존에 이제 다른 치료제로 개발된 약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치료는 기존 약을 사용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에이즈라던가 에볼라 등의 질병 치료에 쓰던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그래서 이제 효과를 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라리아 치료제로 알려진 클로로퀸이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네. 이 약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네.
이처럼 코로나19 치료에 기존 약물을 활용을 하는 이유는 신약 개발 기간 때문이에요. 뭐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물질을 발굴해서 임상시험까지 진행을 하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보통 뭐 통상 10년을 내다보기도 하는데 네. 기존 약 가운데서 코로나19에 효능이 있는 물질을 발굴을 하면 개발 기간이 별도로 필요 없기 때문에 훨씬 이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특히 기존 약의 경우에는 이미 오랜 기간 사용이 돼서 약물 독성과 같은 인체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돼 있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기존 약을 원래 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 치료제로 개발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신약 재창출 혹은 뭐 약물 재창출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이런 과정에서 아예 치료 목적, 그러니까 질병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에볼라를 처음에 겨냥해서 개발 중이던 렘데시비르라는 약은 네. 정작 에볼라 임상에서는 실패를 했는데 미국에서 이 코로나19 환자를 이 약을 통해서 완치를 하면서 네. 코로나19로 개발 방향이 바뀌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처럼 치료제가 시급한 상황이라면 물론 새로운 약물 개발도 함께 진행이 돼야 하겠지만 기존 약물 가운데 보물을 찾는 일도 병행해서 재빠른 어떤 지름길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존 약물 가운데서 보물을 찾는 그런 보물찾기라는 말이 딱 맞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정말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듯이 신종이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시도는 다 해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뭐 50대 이상이 취약하다 뭐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젊은 층 그리고 또 10대들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그 안심할 수 없다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확산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사이토카인 폭풍 많이 이제 요즘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젊은 층의 경우에는 면역력이 오히려 좋아서 이 면역 반응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물질이 과도하게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정상세포까지 죽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제 이를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젊은 층에서 이제 더 자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나는 뭐 젊으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지금 감염자 비율을 봐도 국내 확진자 가운데 20대 비율이 가장 높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사회활동이 활발한 20대의 경우에는 감염이 됐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이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도 높고요. 뭐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뭐 방역에는 예외 없이 모든 분들이 동참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대본에서도 15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이제 실천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모두가 다 알고는 있지만 치료제나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정말 개인 위생 수칙 손 씻기 잘 해주시고 그리고 뭐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어제 저희가 또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사람들이 봄 기운을 집에만 만끽할 그렇죠. 수가 없어서 좀 나가고 싶죠, 사실. 네. 그래서 지금 상춘객들을 각종 그 유명한 꽃축제 장소들에서 오지 말아주세요라고 네.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꽃 구경을 갔다가 같이 차를 타고 간 일행이 함께 확진되는 사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모두 같은 마음이긴 합니다만 약간은 자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890 청취자님께서요. 지구온난화로 생태계 교란 파괴 결국은 인간도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고 이렇게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번 기회에 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 문자도 주셨고요. 2956 청취자님께서 모기 간의 전파는 없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비말, 침이나 땀, 이런 것들로 전파되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우선 애완견에게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적이 있는데, 모기의 사례는 일단 제가 아는 바로는 아직은 없거든요. 그리고 일단 면역 체계가 사람과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또 모기 내에서는 아무 증상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위험하다 아니다,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데이비드 리님께서
님께서 이혜리 기자님 지난 주말 YTN 시민데스크에서 인터뷰하신 거 잘 봤어요. 아, 네, 그걸 보셨구나. 네. 피나는 노력으로 과자를 자리에 등극하신 기자님 능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메시지 주셨고요. 그리고 소망스 님도 이혜리 기자님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박수 짝짝짝 이렇게 또 메시지 주셨는데요. 오늘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또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들 과학을 품은 뉴스 YTN 사이언스 이혜리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